도쿄의 오가와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젊은 여자의 오른팔이 발견된다. 아침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고등학생 시니치는 그 공원에 자신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또 다른 여고생 미즈노와 함께 종이봉투에 담긴 여성의 오른팔을 발견했다. 시니치가 데려온 개가 쓰레기통 속의 냄새를 맡더니 그 안에 있던 종이 가방을 물어 당겼던 것이다. 종이 가방은 바닥에 떨어졌으며 그 안에 내용물인 젊은 여성의 오른팔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 뉴스를 지켜보던 요시오 할아버지는 그 팔의 주인이 3개월 전에 실종된 자신의 손녀 마리코가 아닐까 몹시 걱정한다. 손녀 마리코는 직장에 취직한 지 몇 달 안 된 20대 여성이었고 저녁에 회식이 있다는 전화를 끝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마치코는 실종 신고를 냈으나 그 후로 경찰에서 이렇다 할 소식은 오지 않았다. 요시오 할아버지와 어머니 마치코는 뉴스에 나온 그 팔의 주인이 자신의 딸인 마리코가 아니길 간절히 빌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여자의 팔이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여성용 핸드백이 발견되었다. 그 핸드백에는 마리코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열차 정기 승차권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그 핸드백을 조사하러 요시오 할아버지와 마치코에게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이 마리코의 것임을 알아차렸고 마치코는 충격을 받고 길가로 뛰쳐나가다 트럭에 치이고 만다. 마치코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였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얼마 후 방송국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음성 변조를 한 목소리였는데 자신은 얼마 전 오가와 공원에서 발견된 여자 오른팔의 주인을 안다고 했다. 하지만 핸드백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즉 실종 여성이 2명이 된 것이다. 이윽고 그 음성 변조의 목소리는 요시오 할아버지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요시오는 두부가게를 하고 있었고 그 가게로 걸려온 목소리는 요시오에게 손녀를 찾고 싶으면 자신에게 싹싹 빌어보라고 말한다. 요시오는 그 말대로 그에게 싹싹 빌었고 범인은 그 모습을 즐기는 듯 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요시오에게 도쿄의 어느 호텔로 가보면 프론트에 편지가 맡겨져 있을 것이고 그 편지에 써 있는 대로 실행하면 손녀딸은 무사할 것이라고 한다. 요시오는 그가 말한 그 호텔로 갔고 프론트에 얘기하니 담당 직원은 요시오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 편지에는 그 호텔 꼭대기에 있는 와인바로 가서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요시오가 그 호텔 바로 올라가자 요시오를 찾는 전화가 카운터에 와 있었다. 범인과 통화를 한 요시오는 그저 범인의 장난에 휩쓸렸고 손녀의 행방을 듣지는 못했다.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요시오는 우편함에서 여성용 손목시계를 발견한다. 그것은 손녀 마리코의 것이었다. 요시오는 뒤늦게라도 경찰에 그것을 신고했고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그 호텔 프론트에 편지를 맡긴 사람을 확인했다. 치아키라는 여고생이었다. 경찰은 그 여고생이 범인들의 공범일 가능성도 생각했지만 그 여고생은 평소에 평판이 좋지 않은 문제 학생이었다. 텔레폰 만남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고 용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치아키라는 여학생의 시체가 집 근처 공원에서 발견된다. 코끼리 미끄럼틀 위에 목이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 여학생은 교복을 입은 채로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었다. 치아키는 최근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출이 잦았던 탓에 그녀의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할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음성 변조를 한 목소리는 당신의 딸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했다. 그 목소리가 말한 곳을 어머니는 찾아갔고 거기서 죽은 딸을 발견한 것이다. 범인은 대담하게도 방송국의 생방송 뉴스 도중에 방송국으로 전화를 건다. 범인은 득의양양하게 자신의 범죄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데 방송 도중 광고 시간이 되어 화면이 광고 화면으로 넘어가자 범인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하는 와중에 화면을 광고 화면으로 넘겨버리다니 괘씸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규 광고였으므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범인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광고가 끝나고 다시 범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목소리는 방금 전 화를 내고 전화를 끄는 목소리와는 말투가 달랐다. 방송이 끝난 후 경찰에서 성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 전에 건 전화의 목소리와 광고 후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범인은 두 명이었던 것이다. 요시오 할아버지에게 또 그 음성 변조의 목소리가 걸려왔다. 광고 전의 목소리였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충동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광고 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지적이며 침착한 목소리였다. 요시오 할아버지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범인에게 너희는 두 명인 것을 알고 있고 너에게 지시하는 다른 공범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공범에게 너는 지시받는 역할 아니냐고 묘하게 상대를 도발했다. 상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는 감기에 걸렸는지 매우 기침을 했다. 얼마 후 방송국에는 또 전화가 걸려왔다. 마찬가지로 음성 변조를 한 광고 전에 그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실종된 마리코의 시신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방송국 관계자는 그 목소리가 알려준 위치로 기자들을 보냈고 어느 동네의 이삿짐 센터 문 앞에 큰 종이배관에서 백골이 된 여자의 뼈가 발견되었다. 치아 감식 결과 마리코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을 뉴스로 지켜보던 요시오 할아버지와 마치코는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죽어서라도 손녀가 돌아왔으므로 그들은 슬프나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아카이 산의 구불구불한 거북일에서 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으로 추락했다. 그 차의 운전석에는 구리아시라는 20대 후반 청년과 조수석에는 가즈아키라는 동갑의 청년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트렁크에는 기무라라고 하는 중년 남성의 시체가 실려 있었다. 절벽에서의 추락사고로 모두 사망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 구리아시의 도쿄의 원룸에서 젊은 여성들이 결박당한 채 찍힌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구리아시의 원룸에서는 큰 종이백에 담긴 백골의 유해가도 있었는데 그 백골에는 오른팔이 없었다. 오가와 공원에서 발견된 오른팔의 주인이었다. 경찰은 일단 절벽에서 추락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구리아시와 가즈아키를 이번 연속 여성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트렁크에 실려 있던 중년 남자는 기무라라고 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직원이었고 임대 별장을 둘러보러 엊그제 출장을 나왔다가 실종된 뒤 오늘 추락한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기무라의 아내는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날이 되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고 있었는데 밤에 음성 변조를 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남편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범인은 기무라의 아내에게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그를 위해 종이약을 열심히 접으라고 말했다. 종이약은 기무라와 그의 아내에게 추억이 깃든 것이었다. 범인은 죽은 기무라에게서 그의 가정사를 상세히 들었음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구리아시에게는 범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여럿 발견되었음에도 가즈아키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그 승용차는 가즈아키의 것이었고 기무라가 사망한 추정 시각에도 가즈아키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조사 결과 구리아시와 가즈아키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이었다. 구리아시는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으나 가즈아키는 조금 덜 떨어진 학생이었다.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었고 구리아시가 가즈아키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어서는 구리아시는 가즈아키를 심부름꾼으로 부려먹거나 괴롭혔고 친구라기보다는 주종관계였다고 했다. 그리고 피스라고 하는 전학생이 온 후로 구리아시는 그 피스라는 친구와 더 어울려 다녔다. 가즈아키는 괴롭히고 놀리고 돈을 뜯을 때 빼고는 거의 놀지 않았다. 새로 전학 온 피스는 공부도 구리아시보다 잘했고 인기도 더 많았다. 구리아시는 그 능력이 뛰어난 전학생에게 승복하고 그의 말을 잘 따르는 친구 관계가 되어 있었다. 구리아시는 피스보다는 못했으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인류 기업의 인턴 생활을 했다. 하지만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 후 몇 년째 집에서 놀았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생활비 및 용돈은 부모에게서 타서 썼다. 구리아시는 점점 자라면서 폭력적이 되었고 어머니를 구타하기도 했다. 구리아시에게는 어릴 때 죽은 누나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아 때 사망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죽은 누나와 같은 이름을 구리아시에게 지어주었다. 히롬이라는 이름의 구리아시는 어릴 때부터 죽은 누나의 환영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차라리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자랐다. 그래서 삐뚤어진 성격이 되었고 집에서는 구리아시가 왕이 되었다.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빼서 흥청망청 써댔고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구리아시는 죽은 누나가 따라와서 자신을 집어삼키는 환영 및 꿈에 자주 시달렸고 죽은 누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날도 구리아 씨는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빼냈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심부름꾼으로 대하는 가즈아키는 근처 시장에서 메밀국수 집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을 도와 메밀국수 집에서 일을 하는 가즈아키는 식당 주방을 도왔고 여동생 유미코는 서빙 및 배달을 돕고 있었다. 그 메밀국수 집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고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래서 신장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메밀국수 집 앞에 놓여 있었고 구리아 씨도 가즈아키에게 이럴 때는 화환이라도 하나 선물해 줘야겠다고 하며 화분을 하나 사들고 간다. 하지만 이 화분 선물을 빌미로 나중에 몇 배의 돈을 또 가즈아키에게 뜯어낼 것이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가 된 것을 눈치챈 가즈아키의 동생은 구리아 씨가 온 것을 불쾌해했고 오빠를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한다. 빨간색 스포츠카에 여자친구인 아케미를 태운 구리아 씨는 유미코가 쏟아낸 불평들을 무시하고 예전에 유미코가 구리아 씨 자신을 좋아했다고 여자친구에게 말하며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난다. 구리아 씨는 여자친구 아케미를 태우고 근처의 유령산장을 찾아간다. 산중턱에 짓다가 만 병원 건물이 폐허처럼 남아있었고 그곳에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스릴을 즐기려는 젊은 커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아케미가 그곳에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구리아 씨는 그녀를 태우고 그 유령산장을 한밤중에 찾아갔다. 깊은 산속에 조명도 하나 없고 빈 콘크리트 건물만 서 있었다. 아케미는 무서웠지만 구리아 씨는 그곳에서 뭔가에 정신이 사로잡힌 것 같았다. 구리아 씨는 그 장소에서 옛날에 죽은 누나 히로미의 환영을 보았고 겁에 질린 채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남자친구가 상태가 이상해진 것을 본 아케미는 그곳을 뛰어서 도망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구리아 씨는 그녀를 구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아케미는 구덩이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마침 어느 여중생이 유령 건물에서 걸어 나왔고 밤늦게 놀러 나왔다가 구리아 씨를 보고 도움을 청하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구리아 씨는 죽은 누나의 유령을 본 듯 그 여중생의 목을 졸랐고 잠시 후 여중생은 축 늘어졌다. 그리고 구리아 씨는 그 장면을 구덩이 밑에서 지켜본 여자친구 아케미 또한 목 졸라 죽인다. 구리아 씨는 이 문제를 피스에게 토로했다. 피스는 구리아 씨를 다독이며 안심시킨다. 피스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별장이 외곽 지역에 있었다. 피스는 그 훨씬 이전부터 여성을 유괴해서 살해하고 있었다. 그 아지트가 된 곳이 그 별장이었다. 피스는 구리아 씨를 별장으로 데려와 죽은 아케미와 여중생의 시체를 산장 부지에 파묻고 다른 범행을 계획한다. 주로 피스가 구상을 했고 구리아 씨는 피스의 지시를 따르는 시기였다. 피스는 학창 시절부터 구리아 씨보다 더 똑똑했고 인기도 더 많았다. 늘 웃는 얼굴인 피스는 웃는 그림인 피스를 닮았다고 해서 학창 시절부터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만큼 호감형이었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피스는 구리아 씨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구리아 씨에게 실행시켰다. 마리코를 납치해서 별장으로 데려와 감금했다. 구리아 씨는 마리코를 강간하며 폭행했고 사진을 찍었다. 마리코는 강하게 저항하는 타입이었다. 피스는 사진을 별장에 있는 암실에서 현상했다. 요시오 할아버지에게 호텔 프론트에 편지를 맡겨준 여고생 치아키는 죽기 전에 구리아 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구리아 씨는 말만 잘 들으면 살려보내주겠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교복을 입혔다. 구리아 씨는 치아키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정사 등을 물었다. 치아키는 그것들을 얘기하면 혹시 살려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열심히 자신의 가정사 등을 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아 씨에게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다. 구리아 씨는 치아키에게 너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수건으로 치아키의 눈을 가리고 범행 장소를 기억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말해두었다. 치아키의 손을 묶고 일으켜 세우고 2층 방에서 계단으로 치아키를 데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치아키에게 위에서 내려온 밧줄을 목에 걸었고 치아키는 밧줄에 의해 목이 졸려 죽고 만다.
치아키는 집 근처 공원의 미끄럼틀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것도 치아키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어릴 때 엄마와 함께 그 공원에서 미끄럼틀을 많이 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구리아시와 피스는 그만큼 피해자 및 유족들을 애절한 방법으로 죽게 함으로써 희열을 느꼈다. 그러던 구리아시가 가즈아키와 함께 절벽에서 추락해서 죽었다. 차 안에는 타담한 담배꽁초가 있었고 담배불이 차 안에 옮겨 붙어서 운전 미스를 유발한 듯 했다. 경찰은 그 둘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즈아키는 공범은 아니었고 친구였던 구리아시의 범행을 막기 위해 희생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국에 걸려왔던 광고 전 전화는 성문검사 결과 구리아시의 목소리가 맞았다. 하지만 광고 후의 목소리는 가즈아키의 말투가 아니었고 말을 더듬는 가즈아키와는 달리 광고 후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지적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르포를 쓰기 시작한 여성 작가가 있었다. 시게코라고 하는 그 여성은 오가와 공원에서 여성의 오른팔을 발견한 시니치를 비롯해서 피해자인 마리코의 유가족 등을 만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메밀국수집 아들 가즈아키의 여동생은 오빠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오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나 시게코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가즈아키는 공범이 아니라는 느낌을 느꼈다. 시게코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잡지사에 르포를 게재했고 그 잡지는 인기리에 팔렸다. 연재 형식으로 시게코는 계속 조사 내용을 추가로 게재할 예정이었다. 시게코는 구리아시와 가즈아키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고 머리는 좋고 잘생겼지만 삐뚤어진 성격이었던 구리아시와 다소 모자랐던 가즈아키의 열등감이 이번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내용을 썼다. 가즈아키의 여동생인 유미코를 만나려는데 그 옆에 같이 온 남자가 있었다. 아미카와라고 하는 그 남자는 가즈아키의 친구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유미코의 오빠가 죽은 이후로 그녀를 챙겨주고 있었다. 그 남자의 학창시절 별명은 피스였다. 유미코는 구리아시가 가즈아키 오빠를 괴롭히는 것은 자주 목격했지만 피스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피스는 그저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 남자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피스는 자신의 오빠 가즈아키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아미카와라는 그 피스는 마치 가즈아키와 굉장히 친했던 것처럼 하면서 유미코를 챙겨주었다. 그리고 르포를 쓰기 위해 유미코를 만나러 온 시게코에게 아미카와는 반발하며 가즈아키가 공범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시게코는 경찰의 수사대로 구리아기와 가즈아키가 공범인 것을 기초로 글을 쓰고 있었지만 아미카와는 가즈아키는 절대 공범이 아닐 것이고 제3의 인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토대로 자신도 출판사를 통해 책을 쓰겠다고 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는 이번 연속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한 명의 게스트를 초대한다. 그는 가즈아키와 구리아시와 친구였다고 하는 아미카와였다. 아미카와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소개했고 그 책의 이름은 또 하나의 살인 이었다. 아미카와는 가즈아키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연루되었을 것을 토대로 쓴 300페이지 가량의 책이었다. 아미카와는 방송에서 가즈아키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못할 만큼 착한 친구라고 했다. 다음 날 아마카와가 쓴 책인 또 하나의 살인은 불티나게 팔렸고 제3의 공범설이 차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아마카와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인터뷰와 취재 요청에 바빴다. 유령산장의 유령 건물로 찾아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가 낸 책 때문에 시게코가 낸 르포는 인기가 시들해졌다. 아미카와가 유명 인사가 된 후로 유미코는 외로워졌다. 아미카와는 더 이상 유미코를 챙기지 않았다. 유미코는 아미카와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유미코는 아미카와를 좋아하는 무수히 많은 여자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경찰의 수사 도중 제보가 들어온 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던 중이었다. 스노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자신이 예전에 이 인조 남성들에게 납치당할 뻔했던 일을 경찰에 제보한 것이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밤에 집으로 스쿠터를 타고 돌아가던 중 차에 타고 있던 두 남자가 길을 막았고 그 남자들 둘 중 한 명이 급성 맹장염인 것 같다고 가까운 병원을 알려달라고 했다. 밤중이어서 그녀는 경계를 했고 말로만 길을 알려줬지만 그들은 같이 가달라고 했다. 그녀는 무서워서 스쿠터를 출발시켰지만 둘 중에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그를 발로 차고 스쿠터를 급출발시켰는데 뒤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히로미, 그 여자는 너무 키가 커서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둘 중에 한 명의 얼굴은 정확히 기억했다. 방송에 얼굴이 나왔던 구리아시 히로미였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 그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오는 도중 이미 유명 인사가 된 아미카와 및 그의 방송 스태프와 함께 기내에 타게 되었다. 아미카와 일행들 중에 히로미라는 이름을 가진 스태프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아미카와가 그 히로미를 부르며 뭐라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순간 자신이 이 인조 남자들에게 납치당할 뻔 한순간에 들었던 그 음성이 떠오르면서 오싹해졌다고 했다. 히로미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고 했다. 유미코는 살인자 오빠의 동생이라는 누명을 쓰고 부모님이 운영하던 메밀국수집도 문을 닫아버리고 호텔에서 지냈다. 그 호텔은 아미카와가 마련해준 것이었다. 하지만 아미카와와 한 방을 쓰지는 않았다. 어느 날 호텔 방에 있는 유미코에게 프론트에서 편지가 왔다고 알려주었고 편지를 열어보니 사진 두 장과 아미카와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다. 사진은 유서를 근접 촬영한 사진이었고 그 유서는 가즈아키가 남긴 것이었다. 그 유서에는 가즈아키가 자신이 연쇄살인범인을 시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는 가즈아키의 유서를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유서를 아미카와에게 예전에 보냈고 지금 아미카와가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가즈아키는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유미코는 아미카와가 돌아왔을 때 그 편지를 보내주었고 아미카와는 실토했다. 구리아시와 가즈아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 앞으로 온 편지에 가즈아키의 유서가 있었고 가즈아키가 공범인 것은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유서가 위조된 것일 수도 있고 가즈아키가 공범이 아닌 것이 유미코에게도 더 유리할 것이므로 앞으로 자신을 따라 그저 협조만 잘하면 된다고 아미카와는 말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즈아키가 공범인 것이 드러나면 유미코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미코는 오빠가 진범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밤 호텔 창문에서 몸을 던진다. 유미코는 죽었고 아미카와는 그것을 눈치챘으나 이제 매스컴 앞에서 유미코의 죽음을 슬퍼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게 귀찮았다. 그 후 방송국에서는 아미카와를 방송에 초대했다. 하지만 르포 잡지 기자인 시게코 또한 초대되었다. 대기실에서 방송 사회자인 남자가 시게코를 찾아왔다. 곧 있을 생방송에서 시게코에게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시게코에게 부탁했다. 그것은 아미카와가 공범이자 주동자임을 시게코에게 밝혀달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시게코는 생방송에서 아미카와를 향해 소신 발언을 했다. 미국에서 출간된 어느 범죄 관련 서적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친구가 연쇄살인범으로 지목되자 그를 변호하고 절대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 범인이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시게코는 그 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시게코는 지금 이 연쇄 여성 살해범은 바로 그 책을 모방한 모방범일 뿐이라고 비하했다. 그러자 갑자기 아미카와가 흥분했고 이 사건을 기획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며 자신은 절대 다른 범죄를 모방하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 생방송 도중에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말이었다. 지금껏 아미카와는 친구 가즈아키의 범행을 부인하며 제3의 범인설을 주장했으므로 아미카와 자신은 전혀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문검사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방송국의 음성변조로 전화한 광고 후의 목소리는 성문검사 결과 아미카와의 것이었다. 생방송 도중에 아미카와는 뛰쳐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쫓았다. 건물 안의 한 방으로 들어간 아미카와는 문을 잠근 채 경찰에 대치했고 결국에는 체포되었다. 아미카와의 별장 부지에는 여러 구의 시신이 파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그의 어머니의 유골 또한 발견되었다.